KJF 포럼 10차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시간을 좀 갖고요. 오늘은 대한민국은 제조 강국인데 앞으로의 제조 경쟁력은 디지털과 함께 그리고 AI하고 그리고 근미래에는 이제 로봇과 함께 하는 세상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이 생각보다 빠르게 거세게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 관련 기술을 원천 기술과 상용화 기술을 갖고 계신 두 분을 귀하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아주 좋은 발제 내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발표는 이제 이 용어가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장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우리 그 모임에도 공유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뭐 한 교수님이 얼마나 디지털 전환이 어렵고 AI 적용이 현실에 어려운지에 대한 아주 그 뼈아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창업을 하셨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관련돼 있는 기술을 세계적으로도 지금 막 산업화에 도입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인데 긍정적 만약입니다. 황 교수님이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기술이 우리 산업 주력 산업에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잘 적용이 된다면 그 파급력은 되게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황성주 교수님이 그 연구하고 계신 오토 ML 옵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은 또 추가로 좀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이제 디지털 데이터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것의 레이블링 아니면 모델 만들고 튜닝하고 최적화하는 게 정말 자동이 아니라 사람의 숙련공이 해야 된다고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센서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비전 쪽에. 근데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 올해 카이스트에서 발표를 스타트업 중에서도 발표를 했던 딥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AI 카메라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2주 전에 했던 모빌리티하고 생성 AI에서도 디지털 트윈을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했었어요. 거기에 그런 디지털 정보 획득과 3D 이 모델링까지 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두 분의 얘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의미가 있겠다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많이 좀 더 오셨네요. 황성주 이 황성주 교수님은 정말 이 분야에 정말 대가입니다.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오늘 귀한 자리 마련한 것 같고 오늘 황성주 교수님이 아주 특별하고 아주 좋은 발표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이제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볼빙 AI라는 그러니까 자가진화하는 인공지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자가진화 인공지능을 통해서 저희가 현재 AI 분야에서 어떤 인력 부족,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어떤 불균형 이런 거를 좀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AI가 사람이 직접 인공지능을 만들지 않더라도 AI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킴으로써 뭐 제조업이나 어떤 그러니까 AI 전문가들이 가기 좀 힘든, 실제 AI 팀을 꾸리기 힘든 그런 환경에서도 AI로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 이제, 예,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 AI, 셀프 리볼빙 AI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 사실 저만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각 분야에서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지금 어떤 트렌드로 인공지능이 지금 발전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지금, 한 10년 후의 미래는 아니고, 앞으로 한 5년 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파운데이션 모델로 대표가 되는
이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어, 일반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로 불리는 일반 인공지능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기존의 인공지능 모델들은 어떤 특정한 문제만 푸는 그런 모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알파고가 어, 알파고 같은 경우는 그냥 바둑만 두는 인공지능이었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제를 따로따로 푸는 아티피셜 내로 인텔리전스가 존재를 했고 최근에는 거대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런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들이 뭐 만약 랭귀지 도메인이라고 그러면 그 랭귀지 도메인에서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뭐 일반적인 어떤 사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결과를 얻고 있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들이 정말 엄청 굉장히 놀라운 일반화 성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질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답을 잘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에, 그 일반화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이제 멀티모달 리즈닝을 통해서 어, 뭐 이미지를 보면서 이 이미지가 왜 웃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코드를 가지고 코드를 주고 어떤 텍스트로 이 코드를 설명해 봐라. 뭐 코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어, 주어지는 어떤 로봇들이 하는 액션에 대해서도 뭐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어떤 멀티모달 리즈닝 그런 능력이 있고 어떤 일반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이용해서 어, 지금까지 시도되어 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방향을 또 어, 익스플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그 디퓨전 모델이라는 생성 모델이 있어요. 이제 지금 생성형 모델 중 이미지나 뭐 아니면 음성이나 뭐 비디오 생성 모델 중에서 제일 좋은 성능 내는 모델이 다 디퓨전 모델 기반인데 어, 근데 이 디퓨전 모델이 좀 느려요. 네. 그럼 그 디퓨전 모델을 어떻게 임프로브를 할 수 있냐? 물어보면은 뭐 이게 뭐 인퍼런스 타임이 오래 걸린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리서치를 어떻게 할 건지 아이디어도 저희가 낼 수가 있고 이렇게 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 아이디어 그 솔루션도 찾을 수가 있고요. 찾은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가 코드도 생성할 수 있고 뭐 데이터도 만들고 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도 만들고 코드도 만들고 리서치 아이디어도 만들어서 이런 뭔가 새로운 어떤 디퓨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다. 이게 결국은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의 뭐 힘에 이제 기반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냐면 지금 현재 이 굉장히 놀라운 성능을 내는 인공지능 모델들이 아직도 사람이라는 바틀넥 때문에 빠르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모델을 어떤 리서치적으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리서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구현하고 인공지능 시스템 구현하고 뭔가 실험을 돌리기 위해서는 엔지니어와 디벨로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실제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엔지니어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이 외에도 뭔가 데이터를 레이블링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이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AI 관련된 어떤 수요가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AI 전문가들이 공급이 너무 적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AI 전문가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그 프로세스를 보면 데이터를 레이블링하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 와서 레이블링 해야 되죠. 그리고 어,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하면 결국은 AI 리서처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중에서 뭔가 어떤 게 잘 되더라.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예. 이런 모델이 그러니까 자기만의 노하우로 이런 문제에는 이런 모델을 가져와서 쓰면 잘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걸 실험적으로 검증을 해서 뭐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뭔가 약간 반복적으로 또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주면서 제일 성능이 좋고 뭐 그런 어떤 세팅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수동으로 이제 성능에 대해서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학습된 모델과 같이 비교한 어떤 베이스라인 모델들을 저희가 찾아서 이 베이스라인 모델들의 성능 대비 우리가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성능 평가도 이제 사람이 해야 돼요. 그 마지막으로 이 모델을 이제 릴리즈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모델을 우리가 트레이닝하고 이거 어떤 트레이닝한 모델에 주어진 어떤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대해서 뭐 최적화를 해야 돼요. 코드 최적화도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하드웨어 디바이스의 어떤 메모리나 컴퓨테이션 리퀘어먼트가 있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모델 컴프레션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인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AI 리서처들과 옵티마이제이션 엔지니어, AI 엔지니어들 문값이 너무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오픈 AI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거의 연봉이 10억에 가깝죠. 예. 그리고 AI 엔지니어들만 봐도 그 평균적인 AI 엔지니어들만 봐도 뭐 거의 막 연봉이 3, 4억에 가깝다.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 그 빅테크 기업들 말고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자체 개발이라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API를 그냥 호출해서 쓰는 AI 수요자, AI 유저로 이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AI를 쓰고 싶은 수요가 있어도 AI 개발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지금 모든 인공지능 개발의 모든 과정에 다 개입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인공지능 전문가를 구하기는 또 힘들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럼 정말 우리 어떤 제조업 같은 어떤 제조 현장에서 데이터 유출 위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만의 어떤 독자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싶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네. 그냥 구글이나 오픈AI에서 제공하는 API 호출을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결국은 이 모든 것에 사람이 개입을 해서 결국 사람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사람이 검증하고 사람이 개발하는 프로세스로 인공지능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 인공지능으로 이제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네. 근데 인공지능이 어떤 사람 리서처나 그러니까 인간 리서처나 인간 엔지니어나 디자이너를 준하는 성능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제 AGI 시대에 도달했고 인공지능의 성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인공지능은 대체를 할 수 있다. 근데 이 경우에 그러면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도 모으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가설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어떤 모델이나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나 자신을 발전시켜야겠다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가설을 내요. 그리고 이걸 검증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걸 검증을 하면 좋을지를 실험 설계를 해서 실험 설계된 내용대로 실험을 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모델로 갔을 때 성능이 많이 좋아지더라. 그럼 이 모델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점점 더 발전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 개발을 하면은 어, 가능해진다. 근데 이게 지금 셀프 임프루빙이 아니고 셀프 이볼빙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셀프 이볼빙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 어떤 진화의 과정을 좀 따라가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어, 솔루션 탐색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진화라는 거는 결국 파퓰레이션 베이스입니다. 진화가 솔루션 하나가 나와서 어떤 정말 최적의 어떤 어, 후손 하나만 계속해서 살아남으면서 후대로 전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리프로덕션 통해서 다양한 어떤 어, 그 개체들이 나오고 이 개체들 중에서 환경에 잘 적응을 하는 그런 개체들은 살아남고 이들이 서로 교배가 되면서 더 좋은 솔루션이 나옵니다. 이를 모사한 알고리즘이 이제 진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진화 알고리즘이라는 게 결국은 이니셜 파퓰레이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어떤 파퓰레이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솔루션을 만들어 놓고 이 중에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를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피트니스 펑션을 사용해서 피트니스 이밸루에이션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캔디데이트 고르고 이 캔디데이트 간에 솔루션을 이제 교배를 시켜요. 예, 이걸 뭐 서로 솔루션들을 이제 뭐 교배를 시켜서 크로스오버를 시켜서 두 솔루션의 뭐 어떤 컴바인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뮤테이션 시켜서 솔루션의 뭐 일정 부분을 수정을 합니다. 랜덤하게.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새로운 어떤 파퓰레이션들이 나오고 이 파퓰레이션들이 어, 저희가 주어진 환경에 이제 아니면 이 피트니스에 맞는 그런 솔루션들이 점점 더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발전하는 그 알고리즘이 에볼루셔널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피트니스 펑션이라는 게 있어서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해 준다는 거고 이 크로스오버랑 뮤테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익스플로레이션을 이제 효과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솔루션 스페이스에 다 찾지 않고 이 좋은 솔루션들의 어떤 조합에서 어떤 새로운 솔루션을 찾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 셀프 이볼빙 AI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게 제 생각에는 제너티브 AI와 오토ML이 합쳐짐으로써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너티브 AI라는 거는 정말 제너티브 AI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리서치 아이디어에 대한 것도 AI가 스스로 생각해낼 수가 있고 알고리즘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인공지능 모델 그 자체 그러니까 아키텍처와 웨이트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도 이제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어진 데이터나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 아이디어 이런 것들 가지고 학습을 한 모델이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생성하고 생성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자동으로 실험하고 검증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제너티브 AI는 그 리서처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리서처가 어떤 새로운 어떤 솔루션을 찾듯이 새로운 걸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 오토ML은 결국은 이거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실험적으로 검증할 때 이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기에 뭐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도 해야 되고 실제로 뭐 다양한 베이스라인들과 비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엔지니어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이 같이 합쳐져서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게 되면 제너티브 AI로 새로운 어떤 솔루션을 내고 그걸 오토ML로 검증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어, 발전이 된다는 거죠. 그 이때 하나의 솔루션만 내지 않고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만든 다음에 이 솔루션들 간의 어떤 어, 교배나 아니면은 뮤테이션을 통해서 더 좋은 솔루션을 이제 익스플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너티브 AI 지금 협회니까 이 제너티브 AI에 대해서 내용은 전부 다 아실 걸로 생각을 하고 뭐 그냥 대충 설명드리자면 이건 결국 최근에 어떤 트랜스포머 기반의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굉장히 큰 데이터에 학습돼 있는 이 제너티브 AI 모델들이 정말 좋은 성능을 낸다는 거죠. 네. 이게 어떤 기술적인 어떤 진보도 있었고요. 디퓨전 같은 기술적인 진보도 있었고 데이터 양이 많아진 것도 있었고 아키텍처 트랜스포머라는 굉장히 유연한 아키텍처가 등장한 것도 그렇고 이 모든 어떤 환경에다 갖춰져서 지금 제너티브 AI 시대가 됐어요. 네. 그 오토ML은 그 새로운 어떤 주어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최적의 모델을 스스로 찾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기존에는 어떤 매뉴얼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람이 자기 노하우를 기반으로 어떤 모델이 성능이 좋을 거야,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이 좋을 거야를 몇 개를 이제 실험을 하고 이게 아니었네, 뭐 이게 아니 이렇게 수정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발전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이 어떤 매뉴얼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이 개발이 됐다면 오토ML은 이 부분에서 아키텍처를 찾는 부분 그리고 뭐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부분을 결국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화하자 이제 이런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크게는 어쨌든 뉴럴 아키텍처 서치와 하이퍼 파라미터 오토메이션이죠. 뉴럴 아키텍처 서치는 결국 이제 인공지능 모델의 그 구조가 되는 거고요. 이 최적 구조를 찾아서 어떤 게 가장 성능이 좋을지 주어진 어, 어떤 하드웨어 디바이스에서 우리가 원하는 속도를 내면서 애큐러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거죠. 네, 자동으로. 그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찾은 모델을 학습을 할 때, 뭐 러닝 레이트나 아니면은, 옵티마이저나 뭐 드랍아웃 레이트 같은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존재하고, 이들을 결국 엔지니어들이 수동으로 셋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완전 자동화해서, 어, 학습을 시키는 뭐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너티브 AI와 AutoML이 합쳐짐으로써 스스로가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그, 어떤 새로운 가설과 그 가설에 대한 어떤 어, 검증을 이제 AutoML도 하는 그러니까 제너티브 AI로 가설을 생성하고 AutoML도 검증하는 거를 반복하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나오는 거죠. 그 셀프 리볼빙 AI가 결국 AI 리서처의 그 AI 디벨롭먼트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저희가 이 언어 모델이 다양한 논문들을 보게 만들어요. 그 다양한 논문들을 가지고 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간 리서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 개발한다는 거죠. 그 다양한 논문을 보고 논문을 보면서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어떤 현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문제 베이스로 프로블럼 베이스로 갈 수 있고요. 아니면 바텀업으로 페이퍼들 보면서 이게 이런 기술들이 없으니까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전자는 보통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하고 후자는 뭐 아카데미아에서 하죠. 어떤 목적성이 없는 그런 연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찾아내고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가설을 생각을 해내고 거기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 그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가 가설을 만들고 이걸 뭐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론적으로 베리파이를 저스티피케이션 하겠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뭔가 새로운 또 솔루션 찾아보고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결국은 이게 성공적인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되면 그런 결론이 나오면 이걸 적용을 해서 어, 인공지능 모델이 발전이 되고 페이퍼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사람들이 이거 똑같이 보고 따라하는 거고요. 근데 이 과정을 인공지능 셀프 이볼빙 AI가 다 모사하게 만들겠다.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돼요. 데이터 콜렉션까지도 저희가 추가됩니다. 그 셀프 이볼빙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콜렉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셀프 이볼빙 AI가 하는 거는 결국 하는 이 스텝들이 처음에 이제 데이터 콜렉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모델, 다양한 페이퍼, 다양한 코드, 다양한 데이터들을 먼저 모아요. 이렇게 모은 모델을 가지고 결국 제너티브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제너티브 AI를 학습을 시켜서 이 제너티브 AI가 데이터도 생성할 수 있고 알고리즘도 생성할 수 있고 리서치 아이디어도 생성할 수 있고 뉴럴 네트워크 모델도 생성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그냥 생성을 했을 때 어, 기존의 어떤 생성형 인공지능들은 뭔가를 컨디션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생성만 하면 됐어요. 근데 저희는 그 생성된 결과 자체가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뭔가 이벨리에이션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벨리에이션 하는 스텝이 들어가야 돼요. 아무거나 그냥 생성하면 안 되고 이 중에서 양질의 어떤 데이터, 양질의 알고리즘, 양질의 어떤 리서치 아이디어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성할 때부터 그런 쪽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해요. 이걸 프레딕터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떤 스코어를 저희가 낼 수 있고요. 이렇게 얻은 스코어를 기반으로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어, 결국 모델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AutoML 옵스를 통해서 이제 자동화가 되는 거고요. 근데 결국은 셀프 이볼빙 AI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뭔가 검증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부분이 자동화가 돼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어떤 리서치에 대한 아이디어나 아니면 모델이나 알고리즘이 뭔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겨나더라도 인공지능 개발을 하는 모든 사이클에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자동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개발하는 사이클이 이제 MLOS라는 사이클이 있어요. 데이터를 모으고 모델을 최종 모델 찾고 모델을 학습을 하고 퍼포먼스를 분석하고 릴리즈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는 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어떤 어, 그 개발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데브옵스에서 나온 거예요. 데브옵스랑 비슷한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계속해서 버전업을 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MLOS의 문제는 결국은 AI 엑스퍼트들이 다 들어와서 만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각각의 스텝마다 뭐 사실 뭐 최적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최적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는 이제 고려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각각의 스텝들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많은 비용을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옵티마이즈가 되지 않은 거예요. 스텝들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으로 저희가 지금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이 오토에메로스라는 플랫폼. 근데 이거는 어, 모든 과정을 전과 인공지능 개발 전 과정을 다 자동화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고 레이블링하는 과정부터 자동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블링을 기존에는 뭐 사람이 다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나오고 있고 또 뭐 과거에도 사실 뭐 이미 알고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학습돼 있는 모델을 가져와서 레이블링하고 좀 틀린 부분만 뭐 수정하고 이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가 뭐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예. 근데 파운데이션 모델급으로 넘어가면서 이 레이블링이 처음 보는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도 가능해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컴퓨터 비전도 파운데이션 모델 가지고 해결하자. 사실 뭐 언어 모델 랭귀지 관련된 태스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파운데이션 모델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저희가 자동으로 모으고요. 그 다음에 모델 서치를 또 자동화를 합니다. 어떤 주어진 데이터하고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대해서 최적화된 모델을 찾는 그런 과정, 그런 솔루션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콜렉션 레이블링과 모델 서치가 자동화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과정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자동화하는 저희가 프레임워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러닝 레이트나 옵티마이저나 아니면 어, 드랍아웃 레이트 같은 거를 사람이 결정하지 않고 인공지능 모델이 알아서 잘 세팅해서 찾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그럼 이 부분까지 다 자동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리소스 디스트리뷰션도 최적화를 해요. 그래서 주어진 GPU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인퍼런스 하고 트레이닝 잡을 어떤 식으로 이제 보내야 되냐. 뭐 그걸 자동화함으로써 최적의 어떤 리소스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퍼포먼스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 모델이 다른 모델들과 대비 어느 정도 성능이 높은 모델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실 그게 없다면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만들고도 이게 얼마나 잘하는지 알기가 힘든데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베이스라인을 잘 찾아가지고 비교를 하고 그런 건데 이걸 자동화 해주겠다는 거죠. 네, 이것도 자동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어진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게 최적화된 형태로 나가야 됩니다. 코드 레벨 최적화도 돼야 되지만 주어진 모델이 어, 어떤 크기 자체도 줄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메모리 리퀘어먼트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나 뭐 엣지 디바이스에서는 어, 결국은 이제 메모리나 컴퓨팅 리소스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맞는 모델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걸 이제 자동으로 프로닝과 퀀타이제이션과 난리 디스til레이션 통해서 이런 컴프레스된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기존의 에메로스 기술은 레이블링하는 그런 인력 그리고 AI 연구원 엔지니어
최적화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자율주행 업체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회사에서 어떤 자율주행 모델을 하나를 어떤 특정 SoC, 그러니까 특정 차량에 들어간 어떤 특정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대해서 개발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얘기를 드린 건데, 이 경우에 사람들이 뭐 한 20명 이상 들어가고 20억 이상 들어가고 3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할 때, 이 오토에메로스 기술을 사용하면 저희가 데이터 레이블링도 자동으로 하고, 최신 최종 모델 탐색을 조건 기반으로 자동으로 하고, 학습도 빠르게 진행하면서 하이퍼파메트 옵티마이제이션 자기 알아서 하고, 벤치마크로 이제 성능도 자동 분석하고, 디바이스 고려해서 모델도 배포가 돼가지고 이 모든 과정이 하루로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시간이 줄어들고요. 시간이 줄어들면 시간이 줄어든 만큼 어, 당연히 인력 투입과 GPU를 어떤 GPU 운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당연하게 비용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스텝에서 인간 개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리 인력 정도만 있으면 돼요. 어떤 도메인 전문가나 관리 인력이 보면서 아, 얘가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이렇게 잘 만들고 있구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개입을 하거나 어떤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스로 인공지능 모델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 이제 관리 감독하면서 어떤 퀄리티 컨트롤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 사람이 아직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솔루션이 있으면 결국은 저희가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부족한 분야에서도 뭐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로는 보통 이제 어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모델을 얻으려는 그런 데들이 있어요. 뭐 삼성이나 뭐 스트라디비전 같은 자율주행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사실 있긴 한데도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에, 그러니까 있는 경우에도 사실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유용한 기술이고요. 네. 또 지금 제1기획과 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는 아예 인공지능 전문가가 부재한 거죠. 인공지능 전문가 부재한 경우에도 이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인공지능 개발을 하게 된다면, 어, 결국 이제 도메인 전문가들은 자기가 잘하는 그 문제 정의나 문제를 어떻게 풀지, 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거고요. 리서처는 리서치에 집중하고 엔지니어링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냥 너무, 어떻게 보면 이거 그 인공지능 개발을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도와주는 정도지만 이게 결국은 생성형 AI와 결합이 되면 어, 스스로 인공지능 리서치 아이디어를 내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스스로가 스스로 발전시키는 그런 자가진화 인공지능 시대를 열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것이 이런 어떤 효율성이 어디서 오냐면 저희가 메타러닝을 사용해요. 메타러닝이라는 어떤 러닝 패러다임을 이용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셋과 다양한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대해서 최종 모델,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최종 모델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달라지고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달라져도 최종 모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OTML 방법들은 데이터나 디바이스가 조금만 달라져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제 모델을 찾고 뭐 하이퍼 파미터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해야 됐는데 그게 엄청난 GPU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 대신 GPU의 비용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비용적인 절감 효과가 그렇게 크게는 없었던 적도 크게는 없는 그런 프레임워크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클래스에서도 보이듯이 뭐 기존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솔루션들 대비 훨씬 더 적은 그런 서치 타임이 걸리면서 더 좋은 성능을 얻는 모델을 얻을 수 있었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오토메러스 플랫폼이라는 거는 저희 이제 디보토 AI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플랫폼이고 이 회사에서는 제가 대표로 있고 저희 랩에서 박사를 받은 정원영 박사가 지금 CTO로 계시고 장도현 교수님이 이제 이게 오라클에서 VP로 오래 계시던 장도현 교수님이 지금 CBO로 계십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창업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아까 오토MLOS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프로덕트로 오토ML 스튜디오라는 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최종 모델을 주어진 하드웨어 디바이스하고 데이터에 맞춰서 찾는 이제 그런 어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옵티마이제이션 스튜디오는 주어진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맞춰서 최적으로 프로닝 퀀타이제이션, 난리디세이션을 통해서 모델 컴프레션을 해주는 그런 스튜디오예요. 예, 이런 두 가지 솔루션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 스타디비전 제1기획과 같이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지금부터는 이제 굉장히 짧게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게 앞에서는 뉴런의 최종 뉴런 네트워크를 찾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는 생성형 모델을 통해서 이 서치 스페이스를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뉴런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기존에는 뭐 그레디언트 기반의 서치를 하거나 해서 찾는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뉴런 네트워크 다양한 프리트레인 이미 학습되어 있는 뉴런 네트워크가 저희가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가져와서 뉴런넷을 주어진 데이터하고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맞춰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든다면 그냥 한 번의 포워드 패스만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만 그냥 이 뉴런 네트워크에 제너레이터에서 집어넣으면 제너레이터가 최종 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한 번의 샘플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저희가 최종 모델을 찾는 게 아니고 샘플링 기반으로 찾는 거예요. 훨씬 더 이제 코스트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또 어, 저희가 보지 못한 그런 그러니까 이 아키텍처들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완전 새로운 아키텍처를 생성할 수 있다는 새로운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근데 이 뉴럴 네트워크 생성한다는 건 결국은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생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어떤 구조로 가져갈 거냐, 이게 뭐 레지넷 기반으로 가져갈 거냐, 트랜스포머 모델로 만들 거냐, 어떤 구조를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각각의 이제 그 레이어마다 채널 개수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구조의 웨이트들을 결국 또 저희가 생성을 해야지 어, 뉴런에서 생성할 수 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키텍처를 먼저 생성하고 생성한 아키텍처에 해당하는 각각의 이제 뉴럴 네트워크 웨이트들의 웨이트 제너레이션 모델 가지고 생성하는 이런 식의 어떤 투 스테이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기술을 저희가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럴 아키텍처 서치가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지금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러닝 패러다임 뉴럴 아키텍처 제너레이션 통해서 아키텍처를 생성하는. 네. 근데 그 뉴런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코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두 디렉션 다 이제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프 기반 모델들이 페이퍼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어떤 디퓨전 기반의 뉴런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생성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더니 주어지는 데이터하고 디바이스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다. 이게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 플랫의 결과고요. 보여주고 있는 결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키텍처를 생성하고 나서는 제가 뉴럴 네트워크 웨이트 제너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약간 어떤 식으로 생성하는 거냐면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처럼 웨이트를 정말 이미지처럼 생성하는 거예요. 웨이트는 뭐 3D 텐서긴 한데 이걸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레이튼 디퓨전 모델을 가지고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주어진 컨디션을 만족시키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주어진 컨디션이라는 게 성능이 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성능을 만족시키도록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걸 돌려봐야지 알잖아요. 근데 그걸 학습을 하면서 뉴럴 네트워크를 평가하면서 저희가 학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 프레딕션 모델을 사용해서 이렇게 생성된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학습해놓고 처음 본 데이터셋이나 디바이스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뉴럴 네트워크 웨이트를 새로 생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를 만약에 만들고 뭐 데이터 뭐 리서치 아이디어까지 다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밸리데이션이 없으면은 내 성능이 계속 디그레데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와 뉴럴 네트워크 생성했으니까 이걸 가져가 쓰자가 아니고 이 모델의 성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이밸류에이션하고 성능에 도움이 되는 뉴럴 네트워크만 가져와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퍼포먼스만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성능 자체는 올라도 뭐 바이어스는 증폭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어, 쿠킹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만들어라. 이게 뭐 요리하는 장면 만들어라고 할 때 항상 뭐 백인 여성이 뭐 요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든가 이제 이런 바이어스가 증폭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벨리에이션과 베리피케이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벨리에이션은 이제 성능을 보는 거고요. 베리피케이션은 우리가 주어진 스펙에 맞춰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코어 펑션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실제로 검증을 하지 성능을 검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다 실험을 돌려가지고 검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스코어 펑션 하나를 학습을 시킴으로써 이렇게 얻은 솔루션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평가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이런 프레딕터를 저희가 학습한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주면 여기에 대해서 액큐러시가 어느 정도인지 나오고 레이텐시가 어느 정도인지 나오고 이 주어진 뉴럴 네트워크이 로버스니스가 어느 정도인지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자동으로 이제 찾을 수 있는 어떤 스코어 펑션들을 많이 연구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향 중에 하나가 결국은 저희가 알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만 계속해서 생성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아키텍처와 거의 비슷한 아키텍처만 생성이 되거나 그 비슷한 구조나 아니면 비슷한 뉴럴 네트워크만 생성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 생성형 모델의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한계예요. 프로바빌리스틱 제너티브 모델은 주어진 디스트리뷰션을 잘 모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거의 비슷한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 디스트리뷰션을 벗어났을 때 더 좋은 솔루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저희가 드럭 디스커버리 도메인에서 먼저 검증을 했는데 어, 그 주어진 디스트리뷰션 밖에서 샘플을 생성하면서도 주어진 프로퍼티는 잘 만족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샘플 밖에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 밖에서 그냥 생성하면 가비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 디스트리뷰션보다 밖에서 생성하지만 주어진 프로퍼티는 만족시켜라 라고 하고 학습을 시켰더니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있는 분자보다도 더 좋은 어떤 시약 물질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제너레이션 가지고. 똑같은 아이디어를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 생성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뉴럴 네트워크 생성에서 마이크로 토폴로지라고 결국은 뉴럴 아키텍처들 어떤 뭐 구조를 쓸 건지 뭐 해서 어텐션 대신 뭔가 쿼드레틱 어텐션 대신 리니어 어텐션 쓰자. 그냥 기존 컨볼루션 대신 뭐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쓰자. 근데 이런 어떤 새로운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예. 이런 새로운 구조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고 어떤 전반적인 구조를 저희가 매크로 레벨에서 어떤 블락 레벨에서의 구조를 완전 새로운 어떤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앞에서 계속 에볼루션에 대해서 강조를 했듯이 여기 익스플로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는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계속해서 좋은 솔루션이 나오는 방향대로 한 솔루션만 가지고 계속해서 얘를 발전시켰을 때 초반에는 좋은 성능을 내지만 계속해서 얘를 더 발전시켜서 나중에 봤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익스플로레이션 했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솔루션을 서브옵티멀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솔루션 스페이스를 잘 exploration을 함으로써 다양한 솔루션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 중에서 좋은 솔루션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근데 익스플로레이션은 너무 솔루션 스페이스가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크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네. 너무 익스플로레이션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좋은 솔루션들 두 개를 뭔가 합쳐가지고 뭔가 그 크로스오버를 시킴으로써 이 둘의 어떤 장점만 다 가지는 그런 어떤 새로운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모델은 정확도가 굉장히 높고 다른 모델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면 이 모델 두 개를 같이 잘 합쳐서 속도도 빠르고 정확도도 높은 그런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 레벨에서 좋은 솔루션을 얻을 수 있고요. 네. 또 코드 제너레이션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코드 제너레이션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는 코드도 만들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도 코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고리즘도 다 코드로 표현이 될 수 있죠. 수도 코드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풀어야 되는 문제, 어떤 인바디 에이전트가 있다면 그 인바디 에이전트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아니면 이제 학습하는 어떤 커리큘럼 같은 것도 코드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코드 생성에 기반해서 하기 때문에 코드 생성도 저희가 중요한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드 또한 저희가 아무런 베리피케이션이 없으면은 엉터리 코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코드에서 학습을 열심히 해놓고 돌려보면은 GPT-4한테 코드 만들려고 하면은 뭐 컴파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베리피케이션하고 이밸류에이션 하는 스텝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방법들은 뭐 코드티 같은 경우는 주어진 생성되는 코드에 대해서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항상 똑같이 만약에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생성이 된다면 아 이거는 업그레이드된 솔루션이다. 이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똑같이 항상 답이 나온다면 이 컨시스턴시를 가지고 이건 맞다고 보는 거죠. 예,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게 어떤 게 맞는 답인지에 대해서 정답이 존재하지 않지만은 얼마나 똑같은 일관된 그런 답이 나오는지를 보고 저희가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코드에 베리피케이션 하고요. 알파 코드 같은 경우는 컴피티티브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나온 코드의 그 성능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평가한 성능을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줘서 더 좋은 성능의 코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어떤 이밸류에이션에서 코드가 컴파일이 되는지 그리고 주어진 스펙에 맞는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 성능 자체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더 좋은 코드가 생성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떤 RL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희가 코드 제너레이션 통해서 어, 새로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마인크래프트 인바이러먼트에서 지금 모델을 학습하는 그런 걸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인바이러먼트가 있고 여기서 이 인바이러먼트 어떻게 탐험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지를 GPT-4를 가지고 리즈닝 하게 만듭니다. 커먼 센스 리즈닝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밤이고 좀비가 옆에 있으니까 이 좀비를 죽여야 되니까 빨리 뭔가 칼하고 방패를 만들자. 이런 식의 어떤 커먼 센스 리즈닝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 에이전트가 뭘 해야 되는지 그 문제 자체도 이제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한 문제를 가지고 코드를 생성해요. 그 코드 생성해서 코드를 가지고 적용해서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성된 코드가 뭐 실행 자체가 안 된다 그럼 이제 그 리워드를 적게 주는 거고 마이너스 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생성해서 새로운 스킬을 획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에이전트가. 점점 이게 새로운 어떤 할 수 있는 스킬들을 자동으로 발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플랫이.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코드 기반 가지고 알고리즘 생성도 가능합니다. 알파 텐서 같은 그런 알고리즘은 기존에 존재하는 매트릭스 연산보다 그러니까 스트라스 앤 스퀘어 알고리즘이라는 그 매트릭스 연산이 좀 제일 빠른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것보다 더 빠른 매트릭스 연산하는 알고리즘을 발견했어요. 이제 뭐 아래 기반으로 저희가 잘 찾아가지고 어, 이 알고리즘 생성을 했더니 실제로 매트릭스 연산 더 빠르게 하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방법을 인공지능 모델에 적용하면 사실 인공지능 학습과 인퍼런스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매트릭스 연산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모델의 효율 자체가 높아지겠죠. 네. 속도 자체가 빨라지고. 그 사실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이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라지 랭귀지 모델 가지고 알아서 프롬프트 만들어서 사람보다 더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일들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해결이 가능하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까지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리서치 자체도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왜냐면 저희가 아무리 연구를 열심히 해도 결국 이제 AI 연구만 계속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넓은 뷰를 가지기 힘들어요. 뭐 어떤 경제학이나 아니면은 뭐 물리학에서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인공지능 적용한다. 이건 그쪽에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지. 그냥 그쪽에 전문가들이 가능한 거지. 저희는 할 수 없는. 어떤 수학적인 어, 어떤 수학적인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것도 사실 수학을 굉장히 잘해야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지만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인간보다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각각의 뭐 도메인별로 학습된 뭐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이들이 더 협업하게 만들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다면 이 모든 거를 다 한꺼번에 글로벌 뷰를 가지는 그런 인공지능이 등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리서치 토픽도 잘 제안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디퓨전 모델을 어떻게 우리가 성능 향상을 시켜야 되냐. 디퓨전 모델은 느리더라. 네? 그 멀티 모델로 뭔가 디퓨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스케일러블해서 확장성 자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인퍼런스가 이게 느리니까 인퍼런스를 그러면 어떻게 빠르게 만들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프로포저를 써주라 그래요. 너가 그냥 리서치 프로포즈를 써서 떤 식으로 디퓨전 모델의 성능 향상을 시킬 건지 좀 알려줘. 그러면은 실제로 씁니다. 네, 챗GPT가 좀 쓰라고 하면 써요. 네. 그럼 이게 이게 프로포즈를 쓰고 쓴 프로포즈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프로포즈인지 아닌지를 다른 또 챗GPT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줌으로써 너는 이게 여기 어떤 로지컬 플로우가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봐라. 그 로지컬 플로우가 있는지를 자기가 자동으로 검증을 해서 그거 이터러티브하게 검증하고 다시 쓰고 검증하고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리파인을 해가지고 프로포절 레벨에서부터 굉장히 좀 스펙이 명확하고 떤 식으로 솔루션을 찾아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가 다 나오는 방법론이 나오는 그런 프로포절을 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랩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얻은 생성된 인공지능 그러니까 연구 아이디어는 결국은 코드 제너레이션 모델에 보내짐으로써 코드 생성을 통해서 실제 실험하는 코드로 전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실험하는 코드는 아까 오토MLOps 플랫폼을 통해서 자동으로 실험을 돌리고 검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의 어떤 개입이 연구 단계에서부터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셀프 이볼빙 AI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시스템이 계속 업데이트돼야 되는, 그러니까 MLOPs처럼 어떤 이터러티브한 과정을 통해서 업데이트돼야 되는 이유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계속해서 모델 자체를 임프로브 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픽스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뭐 자율주행차, 그러면 계속해서 주행 영상이 들어올 거고 언어 모델. 그럼 뭐 뉴스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들어오겠죠. 계속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모델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건지 왜냐하면 이게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학습을 한다고 해서 성능이 높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도움이 되는 데이터들만 가지고 오는 이런 데이터 셀렉션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저희가 이 중에서 어떤 거를 기억하고 어떤 거를 잊어버릴지 이런 것도 선택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연구를 저희가 계속 해왔고 또 자동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콜렉션하고 레이블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어, 레이블링하고 학습을 하는 게 좋은지를 평가하는 액티브 러닝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레이블링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자동 레이블링이 요새는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에 이미지 넣고 레이블 생성하는 그 과정을 그냥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텍스트 나오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요. 그 픽셀 레벨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이미지 넣고 이미지 나누는 그 이미지 투 이미지 프로블럼으로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그냥 인공지능 모델로 파운데이션 모델로 프롬프트 몇 개만 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라고 사람이 하나만 알려주면 그냥 비슷한 식으로 그냥 쭉 쭉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자동 레이블된 데이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점점 그러니까 이거 생성된 이건 어떤 RL 기반으로 주어진 텍스트에 맞는 이미지가 생성되는지를 계속해서 검증하면서 임프로브를 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 저희가 어떤 더 양질의 데이터를 얻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더 양질의 데이터를 인지 아닌지는 뭔가 사람이 개입을 해서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데이터가 좀 더 좋은 데이터고 저 데이터는 뭐 잘못 생성됐다. 그럼 사람이 어떤 가이드를 받아서 더 좋은 데이터를 생성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모델 학습에 도움되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해서 자기 자신의 성능을 높이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체인 오브 도트 리즈닝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 스텝 바이 스텝을 알려주는 건데 이 부분을 스스로 만든 다음에 학습을 해서 문제를 좀 더 잘 풀게 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셀프 임프루빙 인공지능들이 데이터 생성을 하는 측면에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델과 알고리즘의 나머지 모든 건 다 고정이지만 데이터를 스스로 생성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성능을 높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고. 네,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점점 현실 세계에서부터 유리된 데이터가 생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성된 데이터가 좀 계속해서 우리가 그 텍스트 이미지, 그러니까 아니 얼굴 생성 모델을 학습하다 보면 뭐 얼굴에 이런 아티팩트들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이게 생성된 데이터들이 기존에 우리 학습한 데이터들과 점점 어, 디스트리뷰션이 시프트가 생겨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결국은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네. 또 점점 이 생성된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면 이 덴시티가 높은 데서만 샘플링이 돼요. 이런 데서는 사실 이게 보통 이제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면 레어한 케이스에서 샘플링이 거의 안 됩니다. 예. 이러다 보면 바이어스가 점점 증폭이 돼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우리가 다양한 어, 그런 인종의 남녀가 요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다고 할 때 이 장면을 가지고 그냥 어떤 요리하는 장면을 만드는 요리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텍스트 이미지 모델을 열심히 학습을 하고 생성된 이미지 가지고 계속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점점 바이어스가 증폭이 돼서 나중에는 백인 여성들만 어, 음, 그런 요리를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바이어스 측면도 고려를 뭐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생성되는 데이터가 이런 어떤 바이어스를 품고 있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네. 근데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사람이 꼭 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이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평가 모델들은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사람이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 휴먼 피드백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비주얼 LLM한테 알려줘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면 되는지. 그래서 프롬프트를 한두 개 주고 이걸 생성된 이미지의 품질, 피델리티, 그 얼라이먼트, 주어진 텍스트에 대해서 맞는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에스테틱스, 그러니까 이게 미관 이게 좀 예쁜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네가 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줘라라고 프롬프트를 주고 예시를 몇 개 주면 사람처럼 GPT-4가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그, 총점 평가를 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를 비주얼 LLM이 평가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어, 평가를 기반으로 사람이 인공지능 모델에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 발전시킨다면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사람이 인투이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인투이션을 가지고 모든 그런 솔루션 다 익스플로레이션 하지 않고 이 중에서 조금 더 말이 되는 솔루션들을 익스플로레이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어, 사람의 그 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모델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 이런 어떤 사람이 개입한 에볼루션이 디렉티드 에볼루션이고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얘를 어떤 진화시키는 그런 개념이 이제 생물학에 이제 존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를 AI 시스템에 똑같이 적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인공지능이 도래를 한다면 사람이 개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모델의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그 제가 말한 이 모든 과정들이 다이 솔루션 생성하고 검증하고 이런 과정이고 이게 학습을 하고 뭐 트라이얼 에러 하는 과정도 다 없어지기 때문에 정말 엑스포넨셜하게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AI 윈터는 더 이상 오지 않고 오히려 음, AI가 저희 생각보다 저희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음,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미래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인공지능을 통제할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제 리더 연구라는 그런 과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그냥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되면 또 가능한 게 뭐냐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저희가 제품 설계부터 공정 설계, 생산, 운영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으로 베리피케이션하고 제너티브 모델로 새로운 어떤 솔루션과 뭐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하고 그러니까 생성된 솔루션에 대한 검증과 생성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떤 거대 모델로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델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제 학습하고 뭐 디플로이하는 과정은 아까 설명드렸던 오토MLOps 플랫폼을 가지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서 결국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어떤 AI 윈터가 오지 않고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잘 가이드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딥인사이트 오은송이라고 합니다. 자료 잘 보이십니까? 네. 네. 저, 저기 화면이, 예, 예. 저걸로 바꿔주세요. 두 화면이 같이 보이는 아, 화면이 그래요? 공유가 돼 있어요. 잠시만요. 네. 다시 화면 공유를, 한 화면 공유로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슬라이드 모드 바꾸셔서, 네. 아, 네, 보이십니까? 됐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딥인사이트 대표이사 오은송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이제 디지털 데이터 실시간 센싱과 거기에 이제 3D 모델링 솔루션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생성형 AI 협회다 보니 이제 이런 생성형 AI 모델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 딥인사이트는 이런 AI 기술을 카메라에다 담는 개발과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아마 다들 AI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라서 이런 디지털 데이터가 어떻게 센싱되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어, 뭐 굉장히 쉬운 내용이긴 한데 컴퓨터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 이제 인간들은 이런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고 아 저건 바로 모나리자 그림이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구나라고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그리고 뇌로서 바로 판단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디바이스, 비전을 다룰 수 있는 디바이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센싱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고 그 센싱 디바이스로부터 무언가를 정보를 얻고 싱킹 디바이스가 처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계나 컴퓨터도 아,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컴퓨터 비전의 기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3D 센싱 데이터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가장 먼저 어,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정장을 입고 있는 남자분은 이제 어떤 카메라로부터 0.61m 떨어진 곳에 있는 거고, 저 앉아 있는 여자 정장을 입고 있는 분은 5.18m가 떨어져 있는 그런 분이 이렇게 한 영상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컬러감을 통해 가지고 거리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3D 데이터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계의 눈에서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들은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파리를 가서 에펠탑을 누군가 쥐는 사진을 찍었구나 라고 인스타에서 봤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진을 두고는 어떤 컴퓨터나 또 카메라, 기계에게 이걸 이해해봐라 라고 하면은 에펠탑은 사람이 질 수 있을 만큼 작은 구조물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두 번째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굉장히 거대한 사람과 또 작은 사람이 이제 싸우는 모습이구나로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진만 보더라도 바로 거리감에 의한 어떤 착시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컴퓨터, 기계, 인공지능 이런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거나 이용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고자 그 하드웨어적으로는 3D 센싱 카메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3D 센싱 카메라를 통해서 실제 이 카메라는 하나의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추출하는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3D 센싱 카메라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이제 기술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레오 비전 카메라, 두 번째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 카메라, 세 번째는 스트럭처라이트 카메라라고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있는 스테레오 비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의 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눈이 두 개가 있잖아요. 자안과 우안을 통해서 삼각시차를 통해 거리감을 저희가 인간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똑같은 원리를 카메라에 적용을 한 겁니다. 카메라 두 개가 있고요. 왼쪽 카메라와 오른쪽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물체를 바라봤을 때 여기에서 시야들이 다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다른 이제 시차를 통해서 거리를 계산해내는 방법이 스테레오 비전 방식입니다. 이 장점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카메라 두 개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장점과 또 2D 센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휴대폰 카메라의 센서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이것도 각각의 카메라다 보니까 어떤 대응점이 있어야만이 뭔가 차별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다를 찍는다거나 스테레오 카메라로 바다를 찍거나 아니면은 사막을 찍거나 이러면은 왼쪽 카메라 보는 것과 오른쪽 카메라가 봤을 때 두 개의 차이점을 알 수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거리를 잴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해상도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높은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컴퓨팅 부하 문제가 좀 단점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나온 기술이 바로 스트럭처라이트 카메라입니다. 2017년도에 이제 애플에서 그 아이폰 X가 나왔을 때 페이스 아이디 뭐 어떤 광고에서도 눈을 쳐다보면은 자물쇠가 열리고 하는 그런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딱 나왔던 광고의 멘트 중에 하나가 3만 개의 도트가 이용돼서 보안 솔루션이 적용됩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 기술이 바로 스트럭처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3만 개의 도트 또는 어떤 굉장히 많은 라인의 패턴들을 쌓아주고 그 패턴의 일그러짐을 통해서 얼마나 패턴들이 디스토션 됐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변했는지를 확인하고 변한 정도량을 가지고 거리 값을 추출해내는 방법이 스트럭처 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래에 있는 그런 그림처럼 스트럭처 라이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레이저와 또 마이크로 엔저 레이, DOE 같은 광학 수자를 통해서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스트럭처 라이트와 다르게 이 방법은 패턴을 쌓아주기 때문에 모래에서도 모래 굴곡만 있으면 패턴이 보일 수가 있어요. 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패턴을 투사한다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패턴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컴퓨팅 부하 문제는 여전히 단점으로 보이고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컴퓨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라고 해서 나온 기술 자체가 바로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초시계입니다. 레이저를 쏴주고 어떤 물체를 맞고 돌아왔을 때 그 시간을 재는 거예요. 레이저가 갔다 돌아온 시간을 재면 그 시간을 토대로 이제 빛의 속도는 일정하니까 시간을 알게 되면 거리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임 플라이트는 레이저를 쏴주고 어떤 물체에 돌아오는 시간을 잰다라는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점으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또 스트럭처 라이트와 다르게 빨리 계산할 수가 있다고 하는 하드웨어적인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기본적으로 레이저가 나갈 수 있는 거리에 제한이 있을 거고 또 레이저의 실제 거리 정보 또는 페이즈를 이용해서 거리 정보를 재는데 페이즈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즈 랩핑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 하드웨어는 3m까지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6m에 있는 물체는 3m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타임 오브 플라이트의 장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의 3센싱 카메라에서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딥인사이트는 이런 세 가지 기술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 인더스트리에 이런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 자료는 제조혁신 그리고 스마트 건설 쪽에 맞춰진 자료로서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과 AI와 3센싱 카메라가 어떻게 융합돼서 솔루션을 만드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건설 분야에서 AI 기술과 3센싱 분야가 융합해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조혁신 분야, 스마트 팩토리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슈들은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리고 거리 카메라, 3센싱 카메라가 어떻게 뭐 안전이라든지 또는 다른 효율적인
어플리케이션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디빈사이트가 2020년도에 설립이 돼서 AI 파워드 3D 센싱 카메라 솔루션 컴퍼니라고 하는 하나의 명제를 가지고 지금 한 4년 차 되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이제 모빌리티와 스마트 팩토리 분야의 다양한 솔루션 그리고 제품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국내적인 굉장히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짤막하게 회사 소개부터 드리고 솔루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빈사이트가 바라보고 있는 3D 카메라의 인더스트리 분야는 크게 세 가지 마켓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건설 안전 분야,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 또는 제조 현장에서의 재고 관리 분야, 세 번째는 그런 현장에서의 드로잉, 스마트 드로잉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스마트 드로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제조 혁신 분야 그리고 스마트 건설 분야에서는 큰 난제들이 있습니다. 점점 안전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과 인건비가 높아짐에 따라서 컨스트럭션 코스트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 쪽에서도 이런 스킬된, 좀 숙련된 워커들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점들이 지금 이쪽 분야에서의 난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분야에서 그래서 이제 3D 스캐닝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최근 한 4, 5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근데 그 3D 스캐닝은 대부분 3D 라이다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3D 라이다를 가지고 이 정보를 이용한 다음에 클라우드라든지 다른 데에 저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음날 가가지고 AI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플랫폼이 현재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따로따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 라이다도 비싸고 AI 기술도 비싸고,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AI 플랫폼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과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코스트적으로 굉장히 비싸서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제대로 된 솔루션이 최적화 경량화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라이다들을 현장에 쓰려고 하면은 실제 작업자들이 쓰기가 무겁고 크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빈사이트는 저희 가지고 있는 3D 카메라와 AI 기술을 통합해서 굉장히 작게 만들고 경량화 최적화시켜서 어떤 한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에 딱 맞춘 AI 카메라를 만드는데 그 코어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3D 카메라와 어떤 AI 엣지 디바이스가 별도로 동작을 했을 때 나와 있는 결과물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결과물들은 실제로 어떤 현장에서 지금은 어떤 물체를 오브젝트 디텍션 AI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반짝이는 물체, 투명한 물체에 대해서도 카메라가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저희 AI 모델이 카메라에 경량화돼 들어가 있는 결과물들이거든요. 이렇게 어떤 어플리케이션 맞춤형으로 AI 카메라를 만드는 분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릴 이 부분들이 스마트 드로잉을 메저링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제 저희가 실제로 생성형 AI 기술과 또 저희 3D 카메라가 같이 결합돼서 좀 제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만든 프로토타입의 3D 카메라에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전에 저희가 제작했던 프로토타입에 스캐닝하고 있는 작업 현장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 양산형 제품을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결과물들이 이와 같이 이제 디지털 트윈화 할 수 있는 3D 공간 모델링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제품들이 쓰이고 있어요. 아마 오늘 주제였던 제조혁신 공간에서의 디지털 트윈화를 할 수 있는 센싱 디바이스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 저희가 만든 이런 제품들이 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야는 3D 데이터베이스의 BIM 쪽을 추출해내는 기술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화된 결과물 토대로 저희가 하는 것은 3D 도면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실제로 여러 건설사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3D 핸드헬드 라이다라고 하는 제품은 이와 같은 구성품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어깨에 메고 있는 굉장히 큰 라이다와 다르게 저희가 굉장히 작은 라이다를 이용을 하고 여기에 실제로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원안에 찍을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은 사실 기준 좌표계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IMU와
FHD RGB 카메라를 같이 정합시킬 수 있는 기술을 탑재를 하고 이 모든 작업들은 다른 클라우드 형태의 AI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엣지 디바이스 내에서 인퍼런스를 할 수 있게끔 제품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들이 이제 UI, UX를 통해서 실제로 스캐닝 됐을 때 실시간으로 슬램의 결과물이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보여줄 수 있게끔 제품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세싱 다이어그램이 다음과 같은데요. 라이다 센서와 IMU 센서를 이용한 인풋 데이터와 그리고 AI 엣지 디바이스 안에서 슬램과 오브젝트 디텍션 이와 같은 AI 모델들이 경량화돼서 인퍼런스 할 수 있게끔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USB 또는 와이파이 형태로 포스트 프로세싱을 되어 있는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제품과 이런 AI 기술들은 실제로 건설 현장, 인테리어 현장에서 스캐닝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오른쪽과 같은 결과물들을 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제품은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좀 다른 제품들은 대부분 아직까지는 클라우드 기반의 AI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엣지 디바이스,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정밀도라든지 후처리에 대한 부분들의 기능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쓰고 있는 6D 슬램과 리얼타임 2D, 3D 도면 추출 이런 기술들은 좀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로 센싱 디바이스를 통해서 3D 데이터가 확보가 되고 이후에 이 스캔해내는 결과물들이 어떻게 하면은 2D 드로잉과 DXF 포맷 형태로 3D 도면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3D 데이터 리컨스트럭션 포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실제 PCD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저희 디바이스로부터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브젝트 디텍션 AI 모델이 가미가 되면서 각각의 구조물들을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결과물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기존의 기술들은 텅 빈 공간에서 스캐닝이 자유로웠다면은 저희 카메라는 가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가구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빼서 도면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3D 데이터 리컨스트럭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3D 데이터들을 포터블 3D 스캐너부터 추출을 하게 되고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아까 한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행성 AI라든지 오브젝트 디텍션, 파운데이션 이제 레슨의 모델 등등을 통해서 이런 세그멘테이션이 하게 되고요. 그 디텍션 모델을 통해서 단면에 플로우 플랜이라고 하는 2차 도면이 생성되게 됩니다. 여기 하나씩 각각 AI 모델에서 AI 알고리즘에서 추출해낸 오브젝트들을 자유자재로 이제 변형을 하거나 또는 제거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도면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통해 특히나 대부분의 이제 3D 스캐너 그리고 3D 카메라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벽면 쪽이에요. 그래서 모서리 부분에 대한 정확한 거리 정보 재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은 저희 2D RGB 카메라의 정확 기술을 통해 가지고 벽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빛이 들어온 윈도우와 그리고 벽 그리고 문 이런 부분들을 분류를 해서 디텍션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그 도면화된 후에 디지털 트윈을 위한 이런 3D 리컨스트럭션 작업들이 추후에 포스트 프로세싱 형태로 되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CAD와 같은 커머셜 소프트웨어와 호환될 수 있는 DXF 파일 형태로 만들어짐으로써 다른 이제 도면 관리 또는 건설업을 하는 실제 현장 작업자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D 데이터가 플로우 플랜 데이터, 그리고 리컨솔 데이터 형태로 바뀌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 감리 증명이라든지 감리를 할 수 있는 실제 판매기술도 뷰잉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화 데이터들로 바로 웹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뷰잉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는 실제 인공지능 하다 보면은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또 분류하고 레이블링하고 이런 전처리 작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어떤 비전 분야에서의 전처리 작업을 위한 데이터 수집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또 3D 리얼타임 3D 컨스트럭션과 AI 클래시피케이션 형태의 활용 분야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저희가 저희 제품에 들어가 있는 6D 슬램 같은 기술들은 리얼타임 3D 슬램이 AGV라든지 오토노머스 로봇에 적용됐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맵을 만들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좀 자율주차를 할 수 있는 활용 분야에도 적용될 수가 있을 거고, 또 실제 이 제품이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인테리어 플랫폼과 연관돼서 처음에 기획이 됐던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3D 디지털 트윈 형태에서 인테리어가 어떻게 공간이 형성되고 최종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또는 현재 실제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용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디지털 트윈 분야에서 가장 첫 번째로 데이터를 만들고 센싱할 수 있는 카메라 기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생성형 AI 협회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카메라 하드웨어 부분 그리고 AI 기술을 어떻게 인베디드해서 센싱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의 생성형 AI 기술이 잘 인베디드 쪽으로 최적화, 경량화될 수 있는 기술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LOps 분야는 사실 저희 기업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저희 연구소 쪽에서는 나름대로 MLOps를 구성을 해서 이미 활용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하드웨어에 굉장히 종속적인 AI 모델 그리고 경량화 그리고 인베디드에 어떻게 넣을지 NPU에 어떻게 넣을지 이런 것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아까도 잠깐 디바이스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도 생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주로 쓰고 있는 건 FPGA라든지 굉장히 NPU가 달려있는 SoC에 경량화 넣는 이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활용할 수 있는 팁이라든지 또는 좀 제안할 수 있는 뭐 제언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이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드웨어 디바이스형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디바이스의 스펙이 주어지면 그 디바이스에서 주어진 어떤 레이턴시를 만족하면서 애큐러시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찾습니다. 네. 아니면은 어떤 애큐러시가 주어졌을 때 애큐러시를 만족시키면서 레이턴시를 이제 최소화하는 그런 모델을 찾을 수 있고요. 이게 처음 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아까 그 메타러닝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정말 처음 보는 하드웨어 디바이스여도 그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대해서 몇 개의 어떤 레퍼런스 뉴럴 아키텍처에 대해서 지연 시간을 측정해 놓고 한 10개 정도 보통 쓰거든요. 그 10개를 가지고 이건 이런 어떤 성질을 가지는 디바이스다라고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최종 모델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이 있다는 거고요. 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 코드 레벨 옵티마이제이션이 중요하고 이게 아키텍처마다 그 하드웨어 디바이스마다 같은 구조여도 어쨌든 지원 속도가 당연히 다르게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오퍼레이션들은 아예 서포트가 안 되는 오퍼레이션들도 있고 어,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제 아키텍처 서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디바이스형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거고 음, 또 코드 생성도 지금 코드 레벨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 디바이스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맞는 어떤 최적 코드 생성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저희 계획에는 있습니다. 아직 뭐 연구를 시작하진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어, 일반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 주어진다면 어, 사실 근데 각각의 어떤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가진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게 필요 없겠죠. 지금 저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니까 이걸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네, 컴플렉스 방법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뭐 하여튼 난리지 디스레이션이나 이런 방법들이 좀 더 효과적인 것 같고요. 네, 그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다른 분 사실 있으면 질문,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예, 하 예, 대표님. 예, 저는 그 배터리 쪽 개발하는데요. 그 배터리 쪽 개발하면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솔루션을 찾고자 할 때 그것을 그 논문 이해가 이제 인공지능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질문하거나 솔루션을 찾고자 하는 것을 다시 그 보여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게 MLOps에서 가능한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드립니다.
그건 MLOps에서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약간 언어 모델 기반으로 그러니까 논문을 저희가 그 데이터베이스처럼 받아서 이걸 리트리벌 기반으로 이 논문에 있는 어떤 지식들을 뭐 지식 그래프로 만들 수 있고요. 이건 어떤 그냥 다큐멘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리트리벌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언어 모델 기반으로 뭐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쪽으로 아까 그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것도 논문을 크롤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새로운 솔루션 찾아라 이걸 물어본 건데 꽤 잘 어떤 문제를 파악하거나 거기서 솔루션 찾는 거를 요새 언어 모델이 꽤 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메인에 대해서 데이터만 확보가 되면 저는 충분히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 데이터에 대한. 근데 예, 배터리 같은 저도. 경우는 이제 좀 용어 같은 게 이제 새롭고 하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학습은 필요하겠죠.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박문구 전무님 저기 전문가신데 참석 중인데 그럼 제가 좀 질문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황 교수님하고 좀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화도 워낙 이제 근데 생성하고 AI 쪽 전반을 지금 다 짚고 계시고 뭐 먼저 좀 이제 제언 아닌 제언을 드리면 자체 사업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사업 모델 중에 하나가 아까 못하는 그런 그 열악한 기업이 아니라 아까도 이미 AI를 쓰고 있는 기업도 고객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갖고 있는 그 솔루션들 가지고도 되게 좋은 컨설팅 또는 솔루션 제공 사업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협업. 예, 이미 넘치게 갖고 계신데 다른 기업들은 부분만 있거나 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토ML 옵스가 저는 이제 한번 공부를 같이 해서 제가 이해가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인데 데이터 취득도 생성도 모델도 학습도 검증도 생성하고 같이 했을 때 마치 리서처 하고 엔지니어를 옆에 둔 듯한 되게 고급 엔지니어 시너지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정말 지금 이론일까 실제 적용이 될까가 기대도 크지만 조금 더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엔비디아가 이쪽 시장을 학습 시장을 다 지금 선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LLM 모델이 이 정도 나와서 그 정도가 된다면 그런 학습에 대한 고사양 H백 뭐 이런 걸 사지 않고 또 모델을 개발을 그렇게 하지 않고도 되게 많은 것들이 LLM처럼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솔루션이 잘 개발이 된다면 지금 거대 빅테크 기업들만이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게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빅테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생성 모델 자체는 크고 더 많은 데이터 학습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생성 모델을 학습하는 데는 그런 어떤 GPU들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미 존재하는 모델들이 많은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그레디언트 기반 뭐 학습을 통해서 최종 모델을 찾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이제 계산 비용이 줄어들면서 그러니까요. 계산 비용도 줄어들고 인력도 더 많이 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까 그 보여드린 장표에 있는 것처럼 뭐 20명씩 뭐 몇 억씩 써가면서 이제 팀을 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중소기업에서도 자기들 도메인에 맞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거다. 그러면 교수님 질문이 계속 있어. 그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또 질문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그 생각. 황 교수님이 LLM 같아요. 황 교수님 옆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하고 그 스타트업에 밀착해서 지원해주면 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체 MLOps가 갖고 있는 프로세스를 세그멘테이션을 좀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하드웨어, 거기에 또 필요한 다는 폴리 오토는 안 될 테니까 필요한 소프트웨어,
또는 그걸 또 잘하게 하기 위한 엔지니어링적인 접근 방법들이 프로세스별로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실현 가능한 조금 더 큰 얘기입니다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딥 인사이트 같은 스타트업도 하드웨어 기반에 뭘 하고 싶을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거를 전체 관점에서 잡아주고 최적화된다면 결국에는 그 기업은 하드웨어를 또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엣지향 아까 측정기 말씀을 했잖아요. 데이터 취득에 되게 좋은 성능을 또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협업 모델들이 우리 협회 차원에서도 아니면 산업 차원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대표님 회사가 딥 오토가 그냥 하나의 스타트업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 로도 좀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되게 제가 아깝다.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는 네, 네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맞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미팅을 뭐 많이 다녀보면 정말 제조업 쪽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인력들이 이제 가기 힘든 그런 업종에서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팀을 꾸릴 만한 어떤 예산도 그러니까 어, 실제로 뭐 예산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안 가고요. AI 전문가들은 다 빅테크로만 가려고 하고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 카카오나 삼성이나 이런 데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갭의 수요와 공급의 어떤 차이를 이제 메꿀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계속 질문. 그러니까 LLM도 저도 계속 써보는데 잘 쓰는 거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쓰느냐 그리고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되고 그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깊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네네. 않으면 LLM이 갖고 있는 포텐셜에 정말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그 대표님 회사의 솔루션을 그 다 제공할 수가 없거든요. 대표님 그 회사 코어 멤버들이 그러면 그 솔루션을 잘 이해해서 그걸 잘 프로바이드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회사는 회사대로 크고 그걸 또 중간에서 이해한 전문가나 회사가 많이 보급해서 같이 성장하는 이런 앵커 기업이 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네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좋은 솔루션을 보급할 수 있는 캐파가 그쵸 어렵기 저희는 때문에 네. 그 네네 방금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오토에메로스 솔루션을 발전시키고 있는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요. 언어 모델 기반으로 대화형으로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거를 지금 개발 중입니다. 대화형 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 그래서 그 그래서 내가 대화형이 풀고 그게 있는 네. 되겠네 네. 내가 음, 풀고 싶은 문제를 그냥 언어 모델한테 얘기를 하면 언어 모델이 그걸 듣고 API 호출하는 코드를 그냥 만들어주는 거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좀 만드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내년 초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다른 분도 혹시 질문 있어도 요 질문 요런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딥하게 좀 얘기를 더 해서 사업도 하고 계시니까 지자체에서 이 내용이 되게 지금 필요하고요. 우리 협회에서도 인재 양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협업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같이 교수님이 좀 도와주시고 협회도 노력하고 또 큰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사업의 꼭지를 좀 갖고 오는 기획 과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내용으로 제안을 해서 사업을 좀 선정을 좀 받고 POC 과제라든가 파일럿 과제를 한번 해보면 이거는 너무 회사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협회에서 지향하는 우리가 플랫폼이 좀 돼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이퍼 엑셀처럼 이제 하드웨어를 좀 잘하는 회사가 거기도 이제 그 기반이 됐다면 그 회사 지금 갖고 계신 회사도 그런 성장으로 좀 같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렇죠, 한 교수님? 네네. 제가 그 다음 미팅이 있어서 지금 나가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아, 6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 요새 그러면은 시간을 끌어서 죄송한데요. 예, 네. 예, 예. 아니요. 오늘 제가 네. 그 영상은 너무 교수님 저기 총괄적으로 다 해서 좀 나눠가지고 총괄형 전체 영상, 교수님 영상, 그다음 오 대표 영상을 좀 나눠가지고 우리 회원들한테 공유를 좀 드리고 향후에 한 번 더 관련돼 있는 네. 좀 비판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황 네. 교수님 그럼 미팅 있으면 떠나시고 몇 분 남은 분들하고 제가 조금 더 얘기 나누고 네. 오늘 미팅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발표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저기 이제 다른 분들 뭐 같이 토론하시거나 같이 뭐 얘기 하 대표님도 있으시면 저랑 같이 좀 얘기 나누시면서 좀 좋은 의견들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도리스의 성병학입니다. 네네네. 이게 제가 이제 실무를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는데, 네네. 뭐 생성 AI로 파운데이션 모델, 뭐 이 AI, 생성 AI들보다 똑같을 것 같은데, 기본 모델을 만들고, 그게 각 공장,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자리가 제조 쪽 하는 이야기하는 자리 같으니까요. 각 네. 공장에 적용을 하려면 공장별로 튜닝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법적으로 걸릴 수도 있을지 아니면 걸리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공장별로 튜닝하거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실이 네. 그러면 이 돈 없는 중소기업에는 적용하기 힘들 것 같고 네. 아니면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그냥 빡빡하게 잘만 만들어 놓으면 각 공장에서 튜닝 별로 안 해도 적용이 가능하다. 네. 이런 상황이 되면 뭐 제조 돈 없는 제조 기업에 막 적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얼마나 튜닝이 많이 필요한 건지 현실적으로 그거에 네. 대해서 감이 없어서 좀 혹시나 제가 그 설명드릴 수 있는데 아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생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센서가 되고 데이터가 취득이 돼야 프로세스가 공정관리가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AI를 가지고 검사를 한다든가 진단을 한다든가 뭐 품질 관리를 예측을 한다든가 이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적용이 녹록지 않을 수 있고요. 대신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이 가능한 게 우리 모임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사나 마케팅 뭐 이런 쪽에 전부 다 뭐 기본적으로 지금 전산화가 안 돼 있는 회사는 없잖아요. 다 메일 쓰고요. 그렇죠? 이게 다 전산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이런 LLM을 기반으로 한 어떤 프로세스, 엑셀 연동이라든가 데이터 이렇게 그 메일을 보낸다거나 계산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보편적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예.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아까도 저기 우리 한 교수님이 오늘 지금 되게 깊게 많이 짚어주셨어요. 생성을 왜 써야 되냐면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발표를 부탁을 드린 건데 개별 기업의 웬만한 전문가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논문이 쏟아지고 있고요. 분야가 너무 다양하거든요. 근데 생성을 쓰면 그 논문 서치가 가능하고요. 그 논문에서 나온 방법론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모델을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찾은 모델 가지고 또 학습을 할 수 있어요. 학습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오토 ML 같은 걸 가지고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가능은 해. 근데 저도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 실제 적용하려면 적용하는 기법이 필요해요. 그거는 이제 황 교수님 정도 레벨이 돼야 랩 정도의 숙련이 돼야 가능하고 그 가능한 게 한두 번, 몇 번 적용해서 된다고 하면 그건 다른 분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도메인 최적화는 필요한데 현재 있는 AI로는 성상무님이 지금 예측하기 불가능해요. 거의. 근데 생성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그게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데이터를 논문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 모델마저도 생성이 그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일의 속도나 완성도가 되게 빠르고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정말 높은 수준의 정말 최고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일부러 질문을 드린 건데
황 교수님이나 황 교수님 회사 같은 곳에서 그 역할을 LLM인 거죠. 어떻게 보면 LLM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 실제 스마트 팩토리 이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10억에서 20억 정도는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공장, 그걸 그러네요. 이용할 경우에는 공장 자동화, 공장 오토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프로세스가 사실은 그걸 제대로 구현을 못 해가지고 이 현장에서는 못 쓰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맞아요, 맞아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좋은 굉장히 지적입니다. 시너지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돈을 준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못 하고 일단 있어요. 활용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시작을 못 해요. 예, 누가 컨설팅을 해준다 해도 괜히 시간 뺏긴다 또는 자기 공정 노하우 나간다 이런 생각에 불안함 때문에 근데 그걸 잘 펼쳐나가는 게 중요해요. 예, 또 질문이나 또 토론 좋습니다. 예, 몇 분 안 나오셨는데, 예. 예, 그래서 교수님, 제가, KPMG 네네, 박문구인데요. 누구시죠? KPMG 박문구입니다. 예, 박 전무님,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예. 지금 오은성 대표님은 안 계신 거죠, 여기? 네, 두 분 다 6시 나갔는데 제가 어느 정도 두 기술에 대한 이해는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디지털 트윈 AI 쪽을 좀 컨설팅 영역으로 이렇게 잡아 놓으려고 하는데, 네, 그러려면 아까 어? 오은성 대표님께서 네, 보여주신 걸 네, 볼 때, 네, 그게 그냥, 단순히 일방적 공간을 스캐닝해서 표현한다. 네, 그 익스프레션에서 딱 그치는 거냐? 아니면 그 공간을 이렇게 스캔했는데 오브젝트들 어느 정도 좀 룰은 존재해야 되겠죠. 이미 레디메이드된 네, 룰이나 도메인이 존재해야 되는데 네, 그런 오브젝트들이 아이덴티파이 돼서 그럼 그 오브젝트들 간의 인터액션을 네, 내가 네, 기존의 솔루션에서 축적된 내지는 뭐 여러 플랫폼에서 축적된 통계를 기반으로 그 인터액션들을 시뮬레이트 하거나 네, 가상의 시나리오로 에디팅해서 시뮬레이트 해볼 수 있느냐 이런 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즉 익스프레션 외에 오브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 네, 그리고 네, 인터액션에 대한 좀 알고리즘 그리고 그거를 돌리는 엔진, 에디팅 엔진 이런 게 있어야 진짜 약간 다소나 지멘스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지는 네, 네, 유니티를 흉내내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게 일단 질문 하나입니다. 네, 네. 그 제가 답변 드리면 제가 로보틱스에서 슬램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오은성 대표가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네, 황 교수님한테 답을 더 많이 끄집어내려고 한 게 황 교수님은 AI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네, 토탈 솔루션. 정말 각 부분마다 일반 기업은 정말 태산처럼 어렵거든요. 예, 근데 그걸 전부 다 갖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생성 AI하고의 컬라보레이션까지 방법론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적 탑 수준, 월드 탑 수준이다. 오늘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제가 안 끄는 겁니다. 저도 공부를 더 하려고.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 오은성 대표하고 그래서 제가 디지털 트윈을 이제 저기 성악 이제 성병학 상무님도 더 이해하세요. 디지털 트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부족했잖아요. 우리 이제 이 토론 내용이 우리 회원들한테도 공개가 되면 이제 공감이 될 텐데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아날로그 세계에서는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려면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최초의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문제. 이건 박 전무님 답변도 제가 합니다. 두 번째는 만든 공간을 자유자재로 변경하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이게 슬램 기술이에요, 슬램. 그 슬램이 뭐냐면 simultaneously localization 그 메소드라고 매핑이라는 기법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V슬램이라고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슬램을 하는 기술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라이다를 가지고
그라운드 트루스를 많이 쓰거든요. 비전으로 하면 아까처럼 뎁스는 이게 잘 안 보여요, 거리가. 근데 라이다는 정확한데 이게 비주얼로 좀 안 되거든. 그래서 두 개를 머지해서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해서 3D를 빌딩할 수 있어. 근데 오 대표가 발표한 거는 오 대표에서 그 기술까지 만들었는데 제가 좀 놀라운데, 예, 그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오브젝트를 별도로 그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D 공간 내에서 집이 복잡하게 돼 있는데 경계만 딱 남기고 다 바깥으로 짐을 그림으로 뺄 수 있어. 그리고 이게 뭐다라고 레이블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재배치도 가능하고 또 여기에 지난번에 디지털 트윈 할 때 모빌리티에 얘기한 것처럼 거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구 배치를 다시 하는 것처럼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동 경로에 다양한 교통 상황을 넣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기법으로 디지털 트윈에는 이게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근데 생성으로는 이게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믹싱을 하면 디지털 트윈 세계에서 되게 많은 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매우 중요하고 여기서 생성 AI를 통한 제너레이션, 컨텐츠 제너레이션뿐만 아니라 그걸 또 활용한 AI를 통한 공장 자동화, 품질, 프로세스 개선 같은 것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 설명 저는 드린 것 같은데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어, 제가 원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아니, 아니, 별도로.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만 예, 남았기 예. 때문에. 네네. 네, 좀 여쭤보면 다시. 네. 그, 내비게이션과 같은 회피기동들, 내지는 뭐, 그, 겉모습, 겉 칸터, 엑스테리어 칸터에 대해서 회피기동 내지는 뭔가, 뭔가 외관에 대한 것들을 잡는 거는, 그게 가장 베이지컬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오브젝트 간의 인터액션을 하려면 외관의 컨터로서 피해 나간다든지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안쪽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 레이어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까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들이 이제 레이어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레이어들이 있어서 그 레이어들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벽으로 가려져 있고 내지는 뭐 건물 안에 들어가 있고 이퀴먼트 안에 센서나 이퀴먼트 안에 모터가 작동하고 있고 이러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AMR이 돌아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나르지만 그걸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이고 그 다음 해야 되는 것들은 그 안에 있는 오브젝트 안에 있는 인비저블한 오브젝트들과 오브젝트들 간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아니, 해서 그거는 이렇게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다른 질문을 하시는 네네.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네, 그 질문을 다 설명도 좀 어려우신 것 같고, 간단히 네, 말씀드리면, 드론이 3D로 이렇게 움직여요. 네, 바깥에서 아웃도어에서 인도어로 가서도 카이시대에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로봇이 서비스를 하려면 사람과 오브젝트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디텍션이라는 게 있고 레코그니션이라는 게 있어요. 레코그니션이라는 건 이 오브젝트가 뭐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회피되니까 사람이 회피하면 사람은 되게 기분 나빠하고요. 장애물인데 회피하지 않고 하면 멍청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는 어브젝트를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다라는 건 어브젝트가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레코그니션까지 백그라운드에서 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네, 라이브러리가 경로를 갈 있다면, 때, 예, 경로를 갈 때도 어디를 거쳐서 가라 그러면 그 경로 트래킹이라 그래요. 이걸 토탈리 내비게이션이라 그러거든요. 그 인도 네, 네, 내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더 깊은 얘기로는 제가 충분히 다 소화를 못한 것 같지만, 근데 이게 토탈리 다 되는 거는 제가 개런티는 못 하는데, 말씀된 내용의 상당 부분들은 부분 도메인들에서는 많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거니까 좋은 답변, 그러니까 저한테는 좋은 답변이었고요. 그 방금 말씀하셨을 때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즉 도메인에 대한 그 데피니션들과 그 약간 이미 정의된 에셋이나 그 오브젝트들의 어떤 디테일한 그 내부에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한 구조까지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야만 또 인터액션에 대한 그 그렇죠. 그거 없이는 걔가 경우의 모르겠다. 것들이 그러니까 많아집니다. 디텍션이 있고 디텍션은 껍데기고요. 레코그니션 아까 말씀 네, 오브젝트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같이 돼 있다라고 볼 수 네, 있는 거고 그거는 제공을 해주면 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크기야 네. 어떤 그거를 형태가 있으면 제너러티브로 해결하기보다는 이미 레디메이드된 뭐 온톨러지적인 뭐 아니 라이브러리로 그게 근데 해결하는 게 왜 더, 제가 전혀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냐면 AI 아까 같은 거는 네. 뭔지 다 알잖아요, 지금.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다 알거든요. 그럼 이미 이제 그걸 학습한 그거는 모델들이 있기 겉모습을 안 때문에 한 거죠. 겉모습을 안 한 건데, 예. 제가 그게 여쭌 거는 네네. 하나의 이퀴먼트 안에 센서나 모터가 지금 이게 타고 있다, 잘못 돌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해야 된다. 이거는 겉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정의된 라이브러리가 있어야지. 그것까지도 생성형으로 다 아니, 잡아 그 들어갈 조금 수 질문이 없다.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네, 이렇게 데이터 마이닝을 가지고 전체 프로세스를 다 보고 그러니까 네, 양사 품질이 잘 나올 때의 데이터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과 예, 다를 때 속도가 다르거나 온도가 다르거나 하면 거기를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걸 딥하게 보고 사람이 개입해서 많이 잡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아서 네, 이렇게 뚜렷하게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자동화 하는 경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어요. 그리고 각 공정별로 네, 한 레퍼런스 다음에 모델. 예, 예, 그 머신 마이닝을 가지고 그 이상하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들어가서 네, 들여다본다든가 그마저도 지금처럼 또 나눠보면 또 그 부분들이 구분이 또 가능하죠. 그렇게 적용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레퍼런스 모델, 피직스 모델을 자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그거는 교수님과 아까 오가 별도,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조금 제가 말을 조금 더 드린다면 공장도 네, 공장 내에 구성과 공정과 공정 장비에 대한 피직스를 많이 모델링을 해놓는다면 수학적 모델이 다 가능하잖아요. 데이터 모델링도 그렇죠. 그다음에 레퍼런스 네, 그 상징적으로도 그 대체도 가능하거든요. 그게 돼 있다 그러면 토탈 전체적인 모델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없다면 그걸 구축하는 과정과 노력이 아까 이제 성병학 저기 저희 상무님이 질문한 그런 내용과도 또 연결이 돼 있는데 도메인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또 전제에 대한 그 지난한 과정이 또 있어야 될 테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오버락에는 많이 지금 돼 있고 생성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과거에는 접근과 노력 자체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AI 모델을 생성으로 그냥 찾는다니까요. 그리고 데이터도 좋은 모델 데이터가 뭘 해야 되는지 엔지니어들이 못해요. 이걸 찾는다. 그러면 그걸 구별하는 건 그 분야에 숙련되고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이 가능한데 그 시간을 거기에 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대부분 네, 지금 전문적인 곳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 트윈을 되게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 디지털 전환이 지금 현안입니다, 현안. 근데 지금 마땅한 방법을 못 찾고 있어서 그래서 황성주 교수님 저 기술을 앵커 기술로 해서 근데 회사가 지금 맨파워가 안 돼요. 근데 의존했다가는 힘든 거죠. 회사가 번아웃 되죠. 그리고 대응도 안 되니까 그걸 잘 릴리즈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거의 일정 부분 우리 협회에서 같이 우리 협력사들하고 같이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되게 당연히 그 회사도 좋고 협회도 좋고 지자체도 좋고 하는 그런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오은성 대표 같은 곳에서는 이제 3D로 거리까지 측정이 되고 그걸 실시간으로 빌딩까지 되는데 AI로 그거를 이제 세그멘테이션 해서 할 수 있는 기술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이고 지금 투자도 메이저 기업들 모빌리티 기업한테 만돈 현대 다 받은 기업이거든요. 그럼 자체 경쟁력 일단은 있다고 좀 전제한다면 그런 몇 개 기업과 없는 기업부터 회원사를 받아서 전체 이런 셋을 만들어서 토익 프로젝트를 지자체에서 성상무님
우리 대구나 이런 데 한다면 이거 재밌지 않을까요? 가상에서 막 해볼 수 있잖아. 그리고 그걸 피지컬로 때려가지고 디지털 트윈으로 시뮬레이션 해봐서 적용을 해서 성과가 나온다면 그 확산 모델로 가져가면 기업 성장과 우리의 존재 이유도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얘기하면 아까 그래서 황 교수님 그랬잖아요. 리소스를 매니지먼트 할 수도 있겠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 모르고들 헤비한 걸, 낡은 걸 쓸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예, 최적화되지 못하게. 만약에 그게 잘 나온다면 거기에 최적화된 이런 모델들, 엣지형 모델들이 앞으로 되게 많이 필요할 텐데, 황 교수님 회사의 도움을 좀 받아서 가깝게나 하 대표님 회사도 아마 그 수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공급 기업이지만 또 수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되게 저는 되게 많이 배우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 대표님 얘기하시고 성상무님 얘기하시고 그럼 마무리 하시죠. 뭐. 예, 오늘 강의 MLOps하고 좀 3D 디지털 하는 거는 AI로 인식하거나 이러는 거는 산업의 응용 분야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도 제가 사실 과제 제안 서는 내용도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챗GPT 가지고 뭘 테스트를 해보느냐면은 화학물질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계속 해봐요. 자료를 만들어봐요. 근데 네. 생각보다 수준이 낮아가지고 네. 실제 논문이나 이런 걸 응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인식하고 논문 단계까지 간다 그러면 굉장한, 그게 또 아까 전에 황 교수님 두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는 리서치가 하는 이야기가 있고 산업에서 쓰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리서치가 하는 거는 논문 다 풀 줄 알고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데이터베이스들이 다 있을 게 문제가 안 되지만은 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자기 산업에 대해서 뭔가를 개발하고 싶거나 뭘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딱 자료가 딱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산업 전체적으로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개발될 수 있다.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를 딱 만드는 게 기반을 만든다고 하면 대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굉장한 거죠. 네, 아주 좋은 사업 제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예, 논문을. 성상무님. 예, 일단 제조 부자 좀 한정해서 이제 AI, 생성 AI가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 수 있느냐를 정하는 게 아직은 저는 약간 고민거리. 그러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행정이라든지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아주 공장 프로세스를 컨트롤하는 그쪽은 적용 가능할 것 같고요. 흐름이라든지. 근데 보통 AI가 많이 적용되는 뭐 예를 들면 물량 예측 그런 쪽은 과연 가능할까? 그러니까 여기 가능한데 그게 이제 비용적으로 측면에서 그걸 좀 가능하게 만들면 상당히 큰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한 가지 그 부분에 좀, 네. 제가 네. 오늘, 그쪽에 들으면서 과제를 하나를 더 만들었다고 생각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배터리 쪽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면은, 배터리 충만전 사이클이 나옵니다. 그럼 네. 그 충만전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게 불량인지 아닌지 거의 가능해요. 거의 90 몇 프로씩 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걸 일일이 체크해서 불량인지 아닌지를 만들어내는 절차들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판단을 하기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걸 자동화시켜 놓거나 이래 놓으면은 그냥 데이터 한번 충분히 데이터 딱 넘어가면 이게 오케이인지 엔진인지 바로 확인이 됩니다. 어차피 두세 번 꼭 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생산 현장에서 바로 품질 불량 체크를 자동 인공지능화 시키면 바로 그걸 분리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원인이 뭔지까지도 그 데이터가 쌓이면 그 원인이 뭔지까지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한 뭐라 그러나 수준의 개발들이 이루어지거나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중요한 과제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상무님, 이게 가능한 게요. 아까도 얘기가 있었는데, 각 이제 기업들에서 뭘 쓰잖아요. 품질을 하기 위해서 센서를 쓰거나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데, 그게 올드예요. 옛날에 했거나 지금 갑작스럽게 최근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현재 기업의 수준이나 인력 구성에 어려움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생성 AI를 통해서 그 모델 서치를 한다든가 코딩을 시키면, 파일 로스를 시키면 되게 좋은 벤치마킹이 되는 거죠. 근데 운 좋게 근데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어렵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하기에 어려우니까 예, 예. 이렇게 이제 워낙 우수한 작은 기업이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붙어서
봐주면 정말 스타급 알고리즘을 단기간에 갖고 와서 그 공정에 적용하면 품질 개선이라든가 공장 자동화 효율을 높이는데 아주 괄목할 만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재미난 공부하는 시간이었고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